자, 포트폴리오 이론은 이제 한 문제 출제를 하는데 우선 개념부터 한번 볼까요? 자, 1952년입니다. 1952년에 마코 위츠라는 학자가 처음 용어를 만든 용어예요. 포트폴리오. 자, 여러분 교재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 그러니까 뭐 지금 60년 약간 넘으셨네요. 이제 뭐 7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 포트폴리오는 우리 마코위츠가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용한 격언이 있어요. 한 바구니에 달걀을 모두 담지 말라. 격언이에요. 왜? 바구니에 떨어지면 계란 다 깨지잖아요. 그래서 투자 자금을 한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위험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자금을 한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자산에 나누어 뭐한다? 분산 투자를 하라. 분산 투자의 목적이 뭐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의 목적은 뭐를 줄이기 위해서? 위험을 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위험이 높은 한 자산에 집중 투자하면 위험이 높으니까 위험을 분산을 하는 건데, 주의해야 될 건요, 포트폴리오는 기대 수익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뭐 위험을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위험을 줄인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정답 지문으로 많이 묻는 게 있어요. 정답 지문으로 많이 묻는 게 여러분이 거기에 교재에 나오는 그림이 하나 있죠.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이 지문을 제일 우리가, 자, 여러분 교재 그림 보시면 돼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 자산의 수가 주어져요. 자, 지금 그림 보면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적으면 위험이 이렇게 상당히 높죠. 이 위험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총위험,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총위험은 두 위험의 합으로 구성됐어요. 이 체계적 위험과 뭐의 합?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위험. 이때 요 위험이 두 개거든요. 자, 위험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자, 이 위험과 또 어느 위험? 요 위험. 두 위험의 합으로 구성됐어요. 이때 이 빨간 영역의 이 부분을 우선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자, 비체계적 위험은 이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 이 지문은 27회 시험에 출제했거든요.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야기되는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제거할 수가 있다.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위험. 여러분 시험 문제 보면요, 이걸 몰라서 틀린 게 많아요. 비가 오면은 우산을 쓰면 비를 피할 수 있다. 하여튼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거. 자, 이 밑에는 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은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 자, 예를 들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대출 금리가 인상되거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하면은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위험.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 비체계적 위험 피할 수 있는 위험. 요걸 구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되지. 반대니까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비를 피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26회 시험은 또 요걸 출제했죠.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으면 점점 위험은 뭐다?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오면? 여기까지 오면은 뭐가?
비체계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된다.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가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완전히 제거돼서 0까지 줄일 수 있는데 뭐는 제거가 안 되죠? 요 위험. 요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요 위험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제거되지 않는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인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가 없다.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네. 자, 이 내용을 시험 문제에 하여튼 정답으로 많이 묻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또 235페이지에 중간에 상관계수란 용어가 나오죠. 자, 여러분 변이계수 배웠고, 이번은 상관계수인데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개입니다. 두 자산 간에 뭐를 보는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에 있어서의 수익률의 움직임, 뭐를 보죠? 변동. 그래서 시험 문제 지문에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이라는 용어만 나오면은 머릿속에 빨리 뭐를 떠올려야 돼? 상관계수를 떠올려야 돼. 지문에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 이런 지문이 뜨면. 근데 계산 문제는 안 내고요. 그러면 상관계수는 뭐의 합? 우리는 계산 안 내고요. 우리는 범위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다. 근데 문제는 이 양극단적인 값인데 마이너스 1일 때는 또 우리 앞에 뭐를 붙이냐면요. 완전자를 붙여. 완전. 또 플러스 1일 때도 뭐를? 극단적인 여기다 앞에를 뭐를 붙인다? 완전한. 자, 완전한 여기는 뭐죠? 마이너스니까 음의 상관관계. 여기는 완전한 플러스니까 양의 상관관계라고 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는 뭐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 이 자산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을 뭐까지? 0까지 줄일 수 있다. 자, 시험 문제 또 15회 추가 시험에 또 한번 출제했고, 또 여기도 우리가 2번 출제를 또 했었죠. 자, 여기는 뭐죠?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뭐다? 불가능하다.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포트폴리오 효과를 다른 말로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포트폴리오 효과인데 포트폴리오 효과가 전혀 없다. 그래서 또 시험 지문에 또 자주 또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로 갈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점점 뭘로 간다? 점점 0으로 가니까 위험이 어떻게 돼요?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는 어떻게 된다? 위험 분산 효과는 커진다. 예? 그런데 이것이 뭘로 가면? 플러스 1로 가까이 가면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가 안 돼요. 제거가 안 되니까 우리는 포트폴리오 효과 또는 위험 분산 효과는 점점 플러스로 갈수록 작아진다라는 거. 자, 그런데 문제는 상관계수의 값이 뭐일 수도 있다?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상관계수의 값이 무슨 값? 플러스 값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값일 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 이 수익률의 움직임이 반대로 변동한다. 반대라는 건 뭐죠?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 두 자산이니까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 다른 자산의 수익률은 감소한다. 자, A 자산의 수익률이 4%에서 6%로 증가하면 다른 자산은 예를 들어서 5%에서 2%로 수익률이 감소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요 플러스일 때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이때는 뭐죠? 같은 동일한 방향. 그럼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은 다른 자산의 수익률도 뭐한다? 증가한다. A 자산의 수익률이 4%에서 6% 증가하면 다른 자산의 수익률도 2%에서 3%로 증가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관계 수익값이 뭐다? 플러스. 그럼 뭐가 좋아요?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 좋아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좋지. 왜?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니까 플러스보다는. 그래서 상관계 수익값이 마이너스가 좋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뭘로? 반대로 변동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효과가 높기 때문에 뭐다? 유리하다,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지문이 또 시험에 또 자주 출제하는 지문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인데 이것은 나중에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가 4번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또 상대적 투자 비중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총 투자한 금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계산하는 공식이 나오는데 이것은 나중에 표를 이용해서 한번 나중 3, 4월에 한번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포트폴리오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이 거기에 용어가 밑에서 3번째, 4번째 용어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기대 수익률, 위험 평면입니다. 자, 기대 수익률, 위험 평면에서 요게 뭐죠? 요게 선택 가능한 영역이고 위에는 선택이 불가능한 영역. 자, 예를 들어서 R2 5%다. 자, 위험이 5%다. 자, 이렇게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위에는 선택이 불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최고, 수익률이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이게 바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이 포트폴리오, 이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이 포트폴리오를 뭐라고 한다?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러면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거기 봤더니 평균, 자, 우리 앞 시간에 배우셨던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를 뭐 한다? 만족,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우리 B점이라고 하면은 이 A점과 비교하면 어떻게 돼?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낮은 A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뭐를? B를 선택한다. 자, 이 점은 C점이라고 하면 기대 수익률이 똑같다.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높은 C보다 위험이 낮은 B를 선택한다. 이 B가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를 만족시키는 포트폴리오. 이것을 뭐라고 하죠? 효율적 포트폴리오인데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연결한 이 곡선을 뭐라고 한다? 연결한 이 곡선을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프론티어 또는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해.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투자선이라고도 합니다. 효율적 전선,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된다? 우상향하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우상향하는 이유를 우리는 12회 시험 그리고 27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우상향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235페이지 밑에 우상향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우상향하는 이유는 요 얘기거든요. 5% 동일한 위험에서 이게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인데 위에는 선택이 안 돼요. 이보다 더 높은, 이 B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위험을 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유.
자, 이때 여러분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2점. 자, 2점이 R1 3%다. 위험이 동일할 때 이 수익률을 예를 들어서 5%다. 이게 8%다. 그러면 수익률이 뭐보다? 위험이 동일할 땐 수익률이 낮은 2점, D점보다 뭐를? 2점 하면 어느 걸 선택? 위험이 동일할 때는 수익률이 낮은 D보다 뭐를? 2를 선택.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럼 2점을 지나는 이 무차별 곡선이 D점을 지나는 이 무차별 곡선보다 투자자의 효용은, 만족은 더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 D점을 지나는 거죠. 그러면 이 D점을 지나는 이 점을 우리는 F라고 보고, F라 보는데 문제는 이 D나 F나 점점 어디 있다? 효율적 프론티어 상에는 효율적 포트폴리오예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런데 문제는 D나 F를 선택 안 하고 뭐를 선택? B를 선택. 왜? B가 E와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이니까 B나 E나 만족은 또 같아요. 근데 E는 선택이 못하니까, 이건 선택 못하니까 만족 똑같은 뭐를 선택? B를 선택. 그래서 이 B점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투자자의 만족을 가장 극대화시킨 유일한 점인데, 이 유일한 점을 뭐라고 해요? 최적 포트폴리오. 자, 여러분 교재 236페이지 위에서 7번째. 최적 포트폴리오, 접하는 점입니다. 접하는. 여러분 시험 문제 만나는 점 하면 안 돼요. 만나는 점은 D나 F는 만나는 점이에요. 만나는 점 하면 안 되고 무슨 점? 접하는 점. 접점이에요. 접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뭐 하는 점? 접하는 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달성되고 있다. 그런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아까 누구? 공격적이에요. 여러분이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하면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이론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하고 기대되는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이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급하면 뭐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누구? 보수적이에요. 그러면 공격적인 투자자는 B점이 최적 포트폴리오. 그리고 보수적은 뭐죠? 이 H점이 최적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면은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공격적인 투자자는 이게 최적인데 보수적은 이게 최적이 아니라 이게 최적이에요. 그래서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포트폴리오가 다른 투자자에게는 최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뭐가 다르죠? 무차별 곡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내용. 자, 맨 밑에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부동산의 위치, 유형, 가격에 따라서 부동산도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보면요, 요즘에 보면은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에서 지문 뽑고요, 상관계수 지문 뽑고요, 여기서 효율적 프론티어 개념, 최적 포트폴리오, 우상향하는 이런 지문들을 뽑아서 지문을 구성해요. 틀린 지문 찾아내라. 요거 출제를 많이 합니다. 2년 전에는 또 요게 정답 물었죠. 최적 포트폴리오. 자, 그리고 또 매년 출제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매년 출제하는 게 현금 수재 측정인데 매년 출제하는데 최근에 시험 문제에 우리가 최근 시험에 한 4번은 계산 문제가 아닌 이론으로 출제했어. 작년도 이론. 그러니까 수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고요. 최근 4년 동안은 쉽게 출제했어요. 이론으로 출제했으니까. 계산 문제는 그 앞에 계속 계산 문제를 내다가, 자, 그래서 여러분 계산 문제 낼 수도 있고 이론을 낼 수도 있는데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는 여러분이 늘 얘기하죠. 총 투자 금액은 뭘로 구성됐다? 내 돈,
자기 자본, 지분에다가 부동산은 가격이 비싸니까 금융기관에 대출금,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하면은 또 우리 보유기간 동안에 뭐를 하죠? 운영을 하죠. 그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또 처분을 하는데 이 운영에 따르는 뭐가 발생한다? 현금 흐름. 영업이라고 해도 좋고요. 뭐 운영이라고 해도 좋아요. 관계없는데 영업, 운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을 계산해야 된다. 현금 수지라고도 하죠. 자, 현금 흐름, 현금 수지를 계산하는 과정이 여러분 교재에 237페이지에 수식이 나와 있는데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예, 올해 출제합니다. 자, 단위. 여러분 거기 보시면요. 단위가 나오거든요. 단위는 1제곱미터일 수도 있고요. 한 실, 예? 임대용 건물의 한 실일 수도 있고 또는 한 호일 수도 있어요. 한 호, 한 채, 한 호일 수도 있는데 이 단위당 여러분 예상, 여러분 취득을 한다고 예상을 했을 경우에 뭐다? 연간. 여러분 임대료 계산은 월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뭘로 계산? 연간. 그럼 월 임대료가 12만 원이면 연간은 얼마? 144만 원. 이런 식으로 연간 임대료에다가 뭐를 곱한다? 임대 단위수를 곱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연간 임대료가 1,000만 원이다. 자, 연간 임대료는 1,000만 원인데 뭐다? 한 실당 1,000만 원이다. 그런데 지금 건물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몇 실 있다? 100실 있다. 그러면 이 100실, 이 임대 단위수 100실을 100% 완전히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을 우리 뭐라고 하죠? 가능 총소득이라고 해요. 가능 총소득 또는 포텐셜을 잠재라고 해요. 또 잠재 총소득인데 예? 우리는 그로스 인컴, 그로스는 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곱해주면 얼마? 곱해주면 10억이지. 예, 10억. 이 10억이 바로 뭐가 돼?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 여러분 100% 완전히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을 뭐라고 한다? 가능 총소득 또는 가능 조소득. 여러분 조나 총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로스. 자, 빼주면 이제 뭐죠? 이런 100% 완전히 임대되기가 어려워요. 뭐가 있을 수도 있다? 공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공실 및 불량 부채에 따르는 대송 충당금을 공제하는데, 자, 불량 부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있죠. 에? 연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불량 부채라는 것은 회수가 불가능한 뭐를 의미한다? 임대료 수입. 자,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걸로 2번 출제했거든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27회 시험과 20회 시험 요 지문을 냈어요. 불량 부채로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그런데 여러분 영업의 현금 흐름이거든요. 영업 외에 발생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한다? 기타 소득. 요건 영업 외입니다. 영업의 현금 흐름이 아니라 영업 외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있어요. 이 수입을 우리는 건물에 뭐죠? 주차료. 여러분 건물 요즘 주차할 때 월 얼마씩 내고 일 얼마씩 내잖아. 주차료 수입 또는 뭐가 있어요? 자판기 수입. 이것은 영업이 아니라 영업 외에 발생하는 현금 수입이에요. 자, 플러스는 뭐죠? 플러스는 돈이 들어오는 거고 마이너스는 돈이 나가. 이거 플러스죠? 플러스입니다. 자, 빨간 건 돈 들어온 거고요. 마이너스는 돈 나간 거예요. 그럼 뭐죠? 여기 유효 총소득. 유효 총소득. 이펙티브 그로스 인컴인데 이것은 뭐죠?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 여러분 여기까지는 돈 들어왔어요. 임대료 수입 돈 들어온 겁니다. 돈 들어오면 나간 게 있어요. 뭘 나가야 돼?
비용 나가야지. 관리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영업 경비를 공제를 해야 뭐가 나온다? 순 영업 소득이 나오죠. 순 영업 소득을 우리는 순수익이라고 해요. 순수익. 순수익인데 이것을 네트, 순은 네트, 아프레이트 인컴인데, 자, 영업 경비의 시험에 나올 때 또 주의하겠죠. 20회 시험에 정답 물었고요. 또 27회 시험에도 정답으로 또 물었어. 재산세는 포함이 돼. 재산세는 포함이 되는데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재산세는 포함이 돼. 보유세인 재산세, 또 건물의 화재 보험료와 같은 소멸성 보험료 포함이 돼요. 또 뭐는 포함이 된다? 또 관리인에 대한 뭐들? 급여, 봉급은 포함이 돼. 이건 관리인의 급여는 포함이 되는데 뭐는 포함이 안 된다? 소유자 봉급, 급여는 포함이 안 되고, 또 개인적인 업무 비용도 포함이 안 돼요. 개인적인 업무 비용 포함 안 되고, 부동산 사용에 따르는 부동산 자체, 그럼 부동산 자체의 감가상각 비용이라든지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액, 이런 것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통유발 부담금, 오염배출 부담금, 이 각종 뭐다? 부담금 포함이 돼요. 그리고 전기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유지비, 관리비, 수송비, 각종 수수료 전부 다 포함이 돼. 영업경비. 이게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잘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요거 비용을 지출했죠. 그럼 비용 지출하면 또 순수익에서 또 뭐를 빼줘야 돼? 대출을 받았잖아요. 대출 받으면 이 대출금에 대한 뭐를? 부채를 또 갚아야 돼. 대출금에 대한 부채를 갚아야 돼요. 그래서 부채 뭐죠?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을 뭐라고 하죠?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을 다른 말로 원금 상환액에 뭐를 대준다? 이자 지급액. 원금 이자 더해주면 돼요. 여러분 2년 전에요. 또 이자만 냈거든요. 이자만 아닙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원리금 상환액. 요걸 여러분 요거 나중에 치면요. 원리금 상환액에 이자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빼주면은 이제 뭐를 해야 돼? 부채 갚았으니까 이제 세금을 납부하기 전 현금 수지를 세전 현금 흐름,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 before tax죠. 자, 세금을 납부하기 전이거든요. 그럼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뭐를 납부해야 돼? 소득세, 영업에 따르는 소득세를 납부를 하면 이제 뭐가 나온다? 세후 현금 수지 또는 세후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이 지문을 또 여러분 수식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작년 시험에도 또 출제해서 말로 출제합니다. 작년에도,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그럼 다음에 시험에 내면요, 이렇게 내도 돼요.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는 돈 나가는 현금 지출입니다. 나가는 거 있죠? 요 네모, 기역, 니은, 디귿, 니을.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들어갈 만 무엇입니까? 출제합니다. 그래도 틀려. 암기하면 바로 맞추는데. 그래서 암기를 할 때 마이너스는 뭐죠? 공영, 부, 소. 소득세. 공영, 부소 이렇게 암기해 두면 되죠. 공영, 부소. 돈 나가는 거. 공실, 그 다음에 비용, 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에 소득세. 예? 여러분 25회는 요거 출제했거든요. 여기 빨간 거 있죠? 요거 기역, 니은, 디귿. 요 네모 안에 들어가면 무엇입니까? 요거 25회. 답 5초 안 걸리죠? 다음에는 마이너스 출제합니다. 플러스 들어가는 거 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요거는 뭐죠? 자, 총
총은요 2개 또는 조라고 하는데 몇 개?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2개. 순. 세 전에 뭐죠? 전. 세 후에 뭐? 후. 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조순 전후는 돈이 빨간 거거든요. 돈이 들어온 거. 조는 2가지.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2개 있어요. 자, 문제는 이 순서를 기억해 두면은 다음 주에 어림세법 배울 때 공식 하나가 저절로 암기. 요 순서 기억해 두시고 요 2개는 뭐를 대상? 총 투자액.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 금액을 대상으로 해. 요 2개는. 예?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뭐까지? 순영업소득까지는 총 투자액 대상. 요 2개는 총 투자액이 아니에요. 뭐를 갚았어? 순수익에서 대출금에다 뭐를 갚았어요? 부채를 갚았죠. 요거 갚았어요. 부채를 갚았기 때문에 요거 빼야 돼. 여기는 자기자본. 뭐를 대상? 자기자본, 지분, 투자액을 대상으로 해. 그래서 조수는 뭐를? 총 투자액. 전후는 뭐다? 지분 투자액. 왜? 순영업소득 순수익에서 대출금에 대한 부채를 뭐 갚았기 때문에 요거 갚아버리니까 자기 자본을 대상으로 한다. 지분 투자액, 전후. 그래서 조수는 뭐다? 총 투자액. 전후는 뭐다? 지분 투자액. 요거 나중에 어림세법 공부할 때 필요로 하는 수식입니다. 자, 영업소득세 계산 과정.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또 보시면은 241페이지에 거기에 위에 보면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과정이 나오죠. 자, 순. 영업소득. 세전현금 수준인데 여러분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죠? 대체 충당금. 플러스는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15년 지나서 주방용 기구, 부엌의 주방용 기구를 다 교체하려고 해요. 교체하는 비용이 많이 들죠. 그걸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해 나가요. 그걸 뭐라고 한다? 대체 충당금. 요건 플러스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순영업소득부터 갔어요. 순영업소득부터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갔어요. 내려올 때 이자 지급액. 여러분 원금은요. 원금은 갚은 건 자기 자본이 처분할 때 증가하니까 관련이 없고 이자는 자기 자본 증가 관련 없어요. 이자 지급액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가 돼. 세액 공제가 되고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부동산 자체의 감가상각액도 세액 공제. 그래서 이런 부동산 투자의 장점 배울 때 뭐 배웠어요? 이자 지급액과 감가상각액은 세액 공제. 마이너스는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된다. 예? 그걸 세액 공제해주면 이때 이게 뭐죠? 과세 소득이 되고 요 과세 소득에 뭐를 곱해주면 영업 소득세를 곱해주면 뭐를 구할 수 있다? 영업 소득세를 구하는데 이것을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액은 뭐 계산할 때 필요해? 감가상각액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고 뭐 계산할 때? 소득세 계산할 때 뭐가 필요하다? 감가상각액, 감가상각비가 필요해요. 자, 그럼 지금 이번은 여기서 가야 뭐로서 간다? 세전으로 가는데 세전 밑으로 가거든요. 그럼 앞에 뭐를 빼줬어요 지금? 원금 이자는 빼줬거든요. 근데 원금은 세액 공제가 안 돼요. 예? 세전부터 출발할 때 밑에서부터 갈 때는 이미 둘 다 공제가 됐기 때문에 원금은 공제가 안 돼. 원금은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금은 세액 공제가 안 돼요. 플러스는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금 뭐다? 상환액. 뭐는 또 공제가 돼? 감가상각비는 공제가 돼. 그래서 계산할 때 여기서 주의를 하실 것. 어디서 출발하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똑같죠? 과세 소득에 세율을 곱해주면은 영업에 따르는 또 소득세를 구할 수 있다. 마이너스는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고 플러스는 세금 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밑에서 들어올 땐 여기 둘 다 공제하면 안 돼요. 원금 상환액은 자기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 소득세 계산하는 거. 자, 시험 문제는 계산 문제 낼 때 요 두 개를 이용해서 계산 문제를 많이 출제했어요. 처음에 18회 시험부터 처음 나왔죠. 그래서 우선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처분시에 나오죠. 자, 여러분 부동산 보유 기간인데, 여러분 보유를 5번 하면 어떻게 돼요? 5년 보유하면은 임대료 계산 몇 번 해야 돼? 5번. 연간이잖아요. 그럼 5번 계산해야지.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꼭 어떻게 돼요? 투자사업 첫 해가 딱 나와. 임대 투자사업 첫 해에 수식이 이렇게 주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왜? 5년이면 5번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 지문을 잘 보시고 처분을 하면 매각을 해야겠죠. 처분. 이 매각에 따르는 또 현금 흐름을 계산해야 돼. 자, 이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을 또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 처분하면은 처분한 금액이 투자자에게 되돌아오죠. 투자자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거기에 지분 복귀액. 지분이 투자자에게 복귀한다. 자, 그러면은 처분한다고 예상을 하죠. 자, 처분한다고 예상했을 경우에 매도 가격. 작년에 요거 출제했네요. 뭐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매도 경비, 매도 비용. 작년에 요걸 지문상에 나왔죠. 뭐가 있어요? 우리 중개 수수료, 또 법적 수속에 따르는 비용. 뭐 이게 매도 경비죠. 빼주면은 순 매도액에서 또 뭐를 빼야 돼? 처분하면은 대출금 중에서 상환된 원금은 관계없고 미상환된 원금은 처분 시에 다 갚아야겠죠. 미상환 저당장금. 자, 여러분 작년 시험에 요 두 개 네모 안에 들어갈 말 출제했어요. 뭐다? 매도경비, 미상환 저당장금. 미상환 저당장금을 우리는 미상환된 뭐를 매죠? 원금. 미상환된 원금은 여러분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에 중도 상환 시에 뭐를 곱해주면 돼? 잔금 비율을 곱해주면 구할 수 있어요. 자, 미상환 저당장금에 해주면 세금을 납부하기 전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목, 세전 지분 복귀액인데, 이것을 세전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이 나오고 세금 납부하겠네요. 자, 처분 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자본 이득에 대해서 뭐를 납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하죠? 양도소득세 납부를 해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이제 뭐가 나온다? 세금 납부했으니까 세후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목, 세후 지분 복귀. 이것을 세후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이 나오죠. 자본이득세 구하는 것은 여러분 모르셔도 되죠. 요거 양도소득세 구하는 건 여러분 어디서 배우죠? 세법에서 배우니까 뭐. 자, 우선 요 수식인데 작년에 요 두 개를 이용한 지문을 출제했어요. 예? 수식 주어지고 안에 들어갈 말 뭐냐 출제했어요. 자, 올해는 올해는 요것보다 이쪽이 좀 중요합니다. 올해 시험. 올해 시험. 머리가 좀 아프시다. 그럼 요거 공부 안 하셔도 돼. 원래 출제 안 돼. 출제하면 여기 있어, 원래. 좀 약간 좀 본인이 머리가 좋다 하면 요거까지. 그래도 힘들다 하면 요거 2개만. 그래도 힘들다 하면 요거 2개만. 자, 매년 출제합니다. 여러분 요거는요, 출제하고 또 평가이론 가면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 수식은요, 하여튼 잘하면은 평가이론 연결시켜서 2문제 출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식은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이제
앞에 투자이론 전반부를 설명을 했고 이제 후반부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인데 시험 문제 매년 4-5문제 출제합니다.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가 또 나오죠. 수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고 자주 보셔야 돼요. 투자이론의 어려운 이유가 수식이 너무 많아서 헷갈려. 그건데 나중에 우선 요거부터 암기해야 됩니다. 조순 전후 총투자액 지분투자액 요거 다음 주에 배워야 되니까 요거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241페이지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